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촌 중 하나인 이곳의 밤은 차갑고도 고요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탄천의 물줄기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검게 일렁이고 있었고, 멀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빌딩들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들로 거대한 격자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대건 디자인의 대표 김태주는 그 화려한 야경을 등지고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 지수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금기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지수는 샤워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들어갔고, 마침 도착한 메시지 알림음이 정막을 깼다. 평소 도련님이라 저장되어 있던 이복 동생 성현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오늘 형 일찍 들어갔으니까 조심해. 내일 판교 현장에서 빼돌릴 자재 대금 입금 확인되면 바로 만나자. 보고 싶어, 자기야.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기야라는 단어가 망막을 타고 뇌리에 박히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이복 동생 성현. 아버지가 재혼하며 데려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태주는 그를 단 한 번도 남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새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성현만은 감싸 안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남은 성현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며 친동생 이상으로 키워냈다. 형, 난 형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형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성현이 술에 취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이던 그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그를 대건 디자인의 상무자리에 앉혔고 분당 서현동의 아파트 명의까지 내주었다. 그것이 동생을 위한 형의 도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 성현이 태준이 목숨처럼 아끼는 아내 지수와 몸을 섞고 마음을 나누며 이제는 회사의 근간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태주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대리석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재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경쾌한 콧노래와 함께 지수가 욕실에서 나왔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거실에 퍼졌다. 태주는 서재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입가에 미소를 띠며 손가락을 바삐 움직였다. 아마 성현에게 답장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여보, 자요? 오늘 일찍 왔길래 같이 와인이라도 한잔할까 했는데. 지수가 서재 문을 살며시 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고 우아했다. 분당의 명문가 출신답게 교양이 몸에 밴 그녀는 태준에게 늘 자랑스러운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태준의 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증스러웠다. 저 우아한 입술로 성현에게 자기야라고 속삭였을 것을 생각하니 위액이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조금 피곤해서 먼저 누울까 해. 내일 판교 사업지 점검이 일찍 있어서. 태주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했다. 그래요? 도련님이 요즘 사업지 관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당신도 도련님 믿고 좀 쉬어요. 형제끼리 이렇게 힘합쳐서 일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아. 지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형제끼리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다. 지수가 방으로 돌아가자 태준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태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받아두었던 사설조사업체 황 실장의 명함을 꺼냈다. 사업상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이 배신의 깊이를 알아야만 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탈취극인지. 밤새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자리에서 고요하게 숨을 쉬며 잠든 지수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25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오염된 폐기물처럼 변해버렸다. 태주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판교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성현아, 지수야.
너희가 꿈꾸는 그 세상이 얼마나 처참한 지옥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아침 7시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정자동 아파트를 빠져나와 판교로 향하는 길, 도로 양옆의 가로수들이 마치 배신자들의 비웃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 본사에 도착한 태주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비서실장, 오늘 오전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지금 당장 격리팀 최 팀장을 내 방으로 불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태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다. 평소 온화하던 사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둘러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최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최 팀장, 자네 나랑 일한 지 몇 년 됐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사장님 인테리어 가게 하실 때부터 모셨으니까요. 태주는 최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만 믿겠네. 지금부터 성현 상무가 지난 5년간 결제한 모든 자재 구매 전표와 하도급 계약서를 전수조사해. 특히 성남시 수정구랑 중원구 쪽 리모델링 현장들 위주로. 자네 선에서 해결 안 되면 내 개인 자금을 써서라도 외부 회계법인 연결해 줄 테니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다 잡아내. 최 팀장의 안색이 변했다. 성현 상무는 회사의 실세이자 사장의 동생이었다. 그런 사람을 조사하라는 명령은 곧 전쟁을 의미했다.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자네 목숨과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결과 나올 때까지 성현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최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을 나가자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책상 위에는 성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30년 전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 성현을 품에 안고 맹세했었다. 평생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하지만 이제 그 맹세는 끝났다. 태주는 사진 액자를 엎어버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제 대건 디자인의 사장 김태준이 아닌 상처 입은 맹수 김태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횡령의 덫. 최 팀장이 나간 뒤 태준은 한참 동안 집무실 안을 서성였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진 채 빛나고 있었지만 태준은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화려한 빌딩 숲, 그 아래를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였다. 그 속에서 자신은 무엇이었나? 25년 동안 아내를 위해 30년 동안 이복 동생을 위해 일해온 거대한 기계의 연료였을 뿐인가? 태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금고 열쇠를 꺼냈다. 금고 안에는 회사의 비상운영 자금과 함께 자신의 인감도장, 그리고 성현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개인 비자금 통장들이 들어있었다. 태주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설조사업체 황 실장을 고용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오전 10시 태주는 회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향했다. 평소 타던 고급 세단 대신 가끔 현장 점검 때 사용하는 눈에 띄지 않는 SUV를 탔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태주는 성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성현은 늘 태준 앞에서 형님, 제가 형님 오른팔인 거 아시죠? 형님은 설계랑 영업에만 집중하세요. 지저분한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곤 했다. 그 뒷일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었음을 태주는 이제야 깨달았다. 신사동의 한 낡은 빌딩 5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황 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태준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김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입니까? 태준은 준비해온 지수의 스마트폰 캡처 사진과 성현의 인적사항을 내놓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아내와 제 이복 동생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할 사진, 영상,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모해서 내 회사의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그 비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단 한 방울의 물틈도 없이 완벽해야 합니다. 황 실장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낮게 은조렸다. 이복 동생이라. 이거 일이 좀 지저분해지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제 팀원들을 성남시 분당구랑 판교 일대에 24시간 배치하겠습니다. 지수 씨가 친정 식구들과 접촉하는지, 성현 씨가 제3의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죠. 사무실을 나온 태주는 다시 판교로 돌아오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성현은 회계 전권을 쥐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태준 본인이 횡령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박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남시청 인근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아주 복잡하고 더러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태주는 그동안 수집한 기초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김 사장님, 이건 단순 불륜 소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이 섞여 있다면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으로 가야 합니다. 횡령 금액이 5억을 넘으면 실형이 확실하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재산 분할입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면 50%를 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려야 할 건 하나입니다. 아내가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잡아 공동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점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산 분할 비율을 깎을 수 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1%도 주기 싫습니다. 그 돈은 제가 30년 동안 하루 4시간 자면서 번 돈입니다. 제 딸 수민이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회사로 돌아온 태주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오후 2시 성현이 문을 벌컥 열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수정구 인테리어 현장의 자재 승인 서류가 들려 있었다. 형님, 여기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자재값이 좀 올랐네요. 독일산 대리석으로 쓰려니 단가가 안 맞아서 제가 거래처 사장이랑 씨름 좀 했습니다. 성현의 얼굴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태주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능글맞은 미소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어 있을까. 태주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예전 같으면 성현을 믿고 바로 도장을 찍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현장. 자재비 3억 2천만 원. 태주는 서류 속 업체의 이름을 확인했다. 성일 상사. 태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대건 디자인의 오랜 협력사 명단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이 성일 상사라는 곳, 새로 계약한 곳인가? 태준의 질문에 성현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아, 예. 거기 사장님이 이번에 물건을 아주 좋게 떼오더라고요. 형님 회사 수익 좀 내드리려고 제가 발굴한 곳입니다. 왜요? 의심되세요? 성현은 오히려 장난스럽게 웃으며 태준의 어깨를 툭 쳤다. 평소와 같은 친근함이었지만 태준은 소름이 돋았다. 아니, 꼼꼼히 봐야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두고 가. 내가 검토하고 결제할게. 성현이 나가자마자 태준은 최 팀장에게 내부 메신저를 보냈다. 성일 상사. 사업자 등록번호랑 실제 주소지, 대표자 인적사항 지금 당장 파악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일 상사의 대표는 지수의 친정 쪽 먼 친척이었고 사업장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폐가로 등록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와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이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태준의 회사를 서서히 질식시켜 그 잔해를 챙겨 도망가려 한 것이다. 그날 밤 태준은 퇴근 후 서현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황 실장을 다시 만났다. 황 실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수 씨의 세컨드 휴대폰 통화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오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무인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지수는 성현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성현은 지수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태주는 그 사진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25년 동안 자신이 봐온 지수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자신의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자신의 차를 타고 자신의 이복 동생과 사랑을 속삭이는 여자. 황 실장님, 더 깊게 파주세요. 이들이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명의로 땅을 샀는지 전부 다요.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쪽 토지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십시오. 성현이가 예전에 그쪽 개발 정보를 묻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태주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정자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있었다. 집으로 올라가면 다시 그 가증스러운 아내의 얼굴을 봐야 한다. 여보 왔어요? 고생 많았죠? 라는 그 역겨운 연기를 받아줘야 한다. 현관문을 열자 지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마주했다. 어머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당신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놨는데. 지수는 태준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일이 좀 많았어. 성현이랑 현장 체크할 것도 있었고. 태준의 말에 지수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경직됐다가 풀렸다. 도련님도 참. 형님 좀 적당히 부려먹지. 내일은 우리 수민이 방학이라 같이 쇼핑 가기로 했는데 당신도 시간 되면 같이 가요. 지수는 아무렇지 않게 딸 수민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태주는 수민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수민은 엄마를 존경하고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다.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민의 세상은 어떻게 무너질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태주는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 아래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태주는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성현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형,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보여. 조심해. 괜찮아, 자기야. 내가 다 구슬려 놨어.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세상이야. 태주는 입안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씹어 삼켰다. 강해져야 했다.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자신은 그들보다 더 치밀하고 더 냉혹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지수야, 우리 이번 주말에 성남 남한산성 쪽으로 드라이브나 갈까?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싶네. 태준의 제안에 지수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일만 했어. 같이 힐링 좀 해요. 힐링이라. 태준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날이 바로 너희의 파멸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이다. 태준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인한 미소를 삼켰다. 뱀의 혀로 자신을 농락한 대가는 오직 피눈물 섞인 후회뿐일 것임을 태준은 어둠 속에서 맹세하고 있었다. 태준은 남한산성으로의 드라이브를 제안한 뒤 지수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그 시간에 성현과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곧 평소의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좋아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일만 했어. 같이 힐링 좀 해요. 태주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증스러움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입가에 힘을 주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지수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판교의 본사가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카페였다. 그곳에서 그는 최 팀장을 다시 만났다. 최 팀장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는 어제보다 훨씬 두꺼웠고 그 내용은 더욱 참혹했다. 사장님,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성현 상무. 아니, 성현이가 지난 5년간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18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이 흘러들어간 곳입니다. 최 팀장이 가리킨 곳은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일대의 토지 매입 내역이었다. 그 토지들의 명의는 지수의 친정 오빠, 즉 태준의 처남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까지 동원해 태준의 재산을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성일 상사뿐만 아니라 수정 건재,
분당 데코 등 확인된 페이퍼 컴퍼니만 6곳입니다. 모두 지수 씨의 친인척이나 성현의 친구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세월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동생과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머리를 맞대고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최 팀장, 이 자료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줘. 한 푼의 오차도 없어야 해. 그리고 성현이 녀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당분간은 평소처럼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거야.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에서 완전히 나오게 해야 하니까. 태주는 카페를 나와 곧장 박진수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박 변호사는 태준이 가져온 추가 자료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기획 배신이군요. 아내와 동생이 짜고 남편의 회사를 고의로 부도 위기로 몰아넣어 헐값에 인수하려 하거나 아니면 거액의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 회사를 반쪽 내려는 의도입니다. 김 사장님, 이제부터는 감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을 잡으려면 덫을 더 정교하게 깔아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첫째, 지수와 성현이 주고받은 모든 은밀한 대화를 녹취할 것. 둘째, 그들이 빼돌린 돈으로 산 부동산의 명예 신탁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것. 셋째, 지수의 친정 식구들이 이 횡령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압박해 내부 배신을 유도할 것. 태주는 박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성남시 중원구의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추가로 고용했다. 황 실장이 전체적인 동선을 파악한다면 이들은 지수의 친정 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팀이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본사로 들어와 성현을 불렀다. 성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능글맞은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형님, 아까 서현동 쪽 현장 다녀왔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명 기구들이 아주 끝내줍니다. 형님이 좋아하시는 미니멀한 스타일이에요. 태주는 성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맑아 보이는 눈동자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보려 애썼다. 성현아, 내가 고생이 많다. 이번 판교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너한테 특별 성과급을 좀 주려고 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성현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다. 성과급이요? 아이고 형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도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태주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보너스 지급 확약서를 내밀었다. 그 서류에는 성현이 그동안 빼돌린 자금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성현은 그것도 모른 채 서둘러 서명을 했다. 자신의 범죄 계좌를 태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꼴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저녁 7시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수는 거실에서 딸 수민과 함께 쇼핑백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민이 밝게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왔다. 아빠, 엄마가 이번에 제 생일 선물로 가방 사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딸에게 사준 그 가방도 결국은 태준의 피땀 어린 돈을 빼돌려 산 것일 터였다. 지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여보, 수민이가 너무 좋아하죠? 애가 이제 대학생인데 좋은 거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아 참. 오늘 도련님이랑 통화했는데 이번 주말 드라이브 때 도련님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마침 도련님도 현장 체크할 게 그 근처에 있다고 해서요. 지수의 제안은 뻔했다. 태준 앞에서 성현과 함께하며 태준의 눈치를 살피고 동시에 그들만의 은밀한 시간을 즐기려는 대담한 수작이었다. 그래, 좋지. 성현이도 같이 가면 더 즐겁겠네. 우리 넷이서 남한산성 가서 백숙이라도 먹고 오자. 태준의 대답에 지수는 내심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태준은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조용히 녹음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황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수 씨가 오늘 오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성현 씨의 친구명의 계좌로 송금된 정황 포착했습니다. 태준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이제 가면극의 정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와 성현 그리고 탐욕에 눈먼 그녀의 친정 식구들까지.
태주는 그들이 만든 거미줄에 그들 스스로가 걸려들게 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지수야, 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성현아, 너는 내가 형을 이겼다고 믿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거미줄을 치는 건 너희였을지 몰라도 그 줄을 끊어버리는 건 나라는 사실을. 태주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분당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불빛 하나하나가 태준의 분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약속된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신의 꽃이 만개한 그곳에서 태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칼춤을 출 준비를 마쳤다.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탄천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판교의 빌딩 숲은 오늘따라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처럼 보였다. 태주는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셔츠를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도련님이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지수가 안방에서 나오며 화사하게 웃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공들인 화장에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마치 소풍을 떠나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보였지만 태주는 그 모습이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흥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성현이 자신의 외제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 차가 성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회사 자금을 세탁해 산 차라는 것을 이미 황 실장을 통해 확인한 상태였다. 성현은 태준을 보자마자 넉살 좋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렀다. 형님,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해도 드라이브하기엔 딱입니다. 형님 요즘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오늘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성현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순간 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0년을 동생이라 믿고 키운 아이의 손이 이제는 독사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 성현아. 오늘은 일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고. 태준의 차에 지수와 성현이 함께 탔다. 태준이 운전대를 잡았고 지수는 조수석에, 성현은 뒷좌석 상전처럼 앉았다. 차가 성남시 수정구를 지나 산성대로를 타고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동안 지수와 성현은 태준의 뒤에서 끊임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룸미러를 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연기자들의 그것과 같았다. 도련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투자건은 어떻게 됐어요? 친정 오빠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지수가 아무렇지 않게 미끼를 던졌다. 친정 오빠라는 단어에 태준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이천과 여주의 땅을 사들인 그 공범의 이름이었다. 아, 아주버님 말씀이시군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수익이 날 거예요. 형님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거든요. 성현은 태준의 뒤통수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횡령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태준은 침묵을 지켰다. 남한산성 고갯길을 오를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가파른 커브길을 돌 때마다 차체는 흔들렸고 차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구에 한 한적한 백숙집에 도착했다. 태준이 미리 예약해둔 곳은 다른 손님들과 격리된 독채방이었다. 황 실장이 미리 도청 장치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바로 그 방이었다. 여보,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당신 이런 센스는 어디서 났어? 지수가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성현도 자리에 앉으며 태준에게 술을 따랐다. 형님, 오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대건 디자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태준은 성현이 따른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현아, 지수야. 우리 셋이 이렇게 모인 게 참 오랜만이지? 30년 전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난다.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 울던 꼬마였는데 이제는 회사의 전무이사가 됐구나. 태준의 갑작스러운 감성적인 발언에 성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수도 젓가락질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내가 너를 위해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 지금 살고 있는 서현동 아파트까지 다 해줬을 때 나는 내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지수, 너 내 친정 집안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회사 지분까지 팔아서 메꿔줬던 거 기억나지? 지수의 안색이 살짝 굳어졌다. 그럼요, 여보.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당신은 제 은인인걸요.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은인? 은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은인도 있단 말인가. 태주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궁금하더구나. 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왜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태주는 봉투를 열어 수십 장의 사진을 식탁 위에 뿌렸다. 성현과 지수가 성남시 중원구의 무인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차 안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천의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성현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남한산성의 고요한 독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성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눈동자를 좌우로 굴렸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왜 말이 없나? 오해라고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조작이라도 했다고 우길 셈이야? 태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지수가 먼저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낚아챘다. 여보, 이거 다 오해예요. 이거 누가 보냈어요?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간질? 태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자기야, 형이 눈치채기 전에 2천 땅명의 오빠한테 다 넘겼어. 이제 형 재산 절반만 떼어내면 우린 평생 걱정 없어.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형은 평생 일개미처럼 일하다가 텅 빈 껍데기만 남겠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수와 성현의 육성에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현은 태준의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형님 결국 알아버리셨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형님이 바빠서 지수 씨 외롭게 할 때 내가 곁을 지켜줬다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성현의 뻔뻔한 태도에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 내 돈 18억을 빼돌리고 내 딸 수민이의 미래까지 훔치려 한 게 사랑이냐? 성현아, 너는 내 동생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짐승? 형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항상 형님 그늘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다고. 형님은 이미 가질 거 다 가졌잖아. 동생한테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성현은 이제 아예 대놓고 악을 썼다. 지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항상 회사밖에 몰랐잖아요. 성현 씨는 달랐어요. 나를 여자로 봐줬다고요. 태주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로 봐줘서 내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유령업체를 세워 자금을 세탁했나? 너희 친정 오빠까지 동원해서? 태주는 서류 한 장을 더 던졌다. 지수의 친정 오빠가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태준의 비밀 진술서 초안이었다. 사실은 태준이 처남을 협박해 받아낸 가짜 서류였지만 겁이 많은 처남은 이미 태준에게 모든 것을 실토한 상태였다. 내 오빠는 이미 나한테 다 불었다. 너희가 시켜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이제 너희 둘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간통은 폐지됐지만 위자료 소송에서 전 재산을 잃게 될 거다. 지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여보, 제발. 우리 수민이를 봐서라도. 수민이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태주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수민이한테는 이미 다 말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삼촌이 어떤 괴물인지.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소송만은 제발. 성현은 지수를 걷어차며 태준을 노려보았다. 형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회사 비리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시죠? 같이 죽는 거예요. 태주는 성현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비리? 내가 만든 가짜 장부들? 이미 검찰에 다 넘겼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성현아. 30년 형제 인연 오늘 여기서 끝낸다. 태주는 두 사람을 방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왔다. 남한산성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식당 주차장에는 이미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태준은 박 변호사와 황 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서는 지수의 통곡 소리와 성현의 비명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다. 태준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고도 단단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배신자들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태준이 남긴 마지막 돌이었다. 성남시로 내려가는 산길은 험했지만 태준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남자의 차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잿더미가 된 배신자들의 욕망뿐이었다. 남한산성의 짙은 안개를 뚫고 내려온 태준의 차는 성남시청을 지나 판교의 차가운 빌딩 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지수의 처절한 비명과 성현의 도끼 어린 고함은 이미 멀어졌지만 태준의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처럼 맴돌았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허무함이 교차하며 소용돌이쳤다. 판교 본사 집무실에 도착한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성현의 이름이 적힌 하지만 태준이 직접 작성한 해임 통지서였다. 그는 곧바로 사내 방송과 인트라넷을 통해 공고를 냈고 보안팀을 호출해 성현의 사무실을 봉쇄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성현 상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보안팀은 성현 상무의 사무실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개인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보관해라. 단 하나의 파일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압적이었다. 직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렸지만 사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태준은 최 팀장을 다시 불렀다. 최 팀장,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성현의 은신처와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들을 압수수색 중일 거네. 자네는 회계팀을 소집해서 성현이 마지막까지 손대려 했던 자금 이체 내역을 초 단위로 분석해. 한 푼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즉시 보고해. 한편 남한산성 식당 방 안에 남겨진 지수와 성현은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진 듯 했다. 출동한 수사관들에 의해 성현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성현은 태준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다. 김태준,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개처럼 일했는데. 이거 나는 잘못 없어.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이 남기고 간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우아함을 뽐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변했고 명품 스카프는 갈갈이 찢겨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다. 소장에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 상실을 목표로 하는 박 변호사의 서슬퍼런 공격 내용들이 가득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성남시 수정구의 친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 역시 태준의 손길이 먼저 닿아 있었다. 태준은 이미 지수의 친정 오빠에게 명예대여 및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겁에 질린 친정 오빠는 동생인 지수가 들어오려 하자 대문을 걸어 잠갔다. 지수야, 너 미쳤니? 태준이가 우리 집안을 다 박살내겠다고 난리다. 감히 시동생이랑 바람이나? 그것도 모자라 우리 명의로 돈을 빼돌려? 너 때문에 우리 집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당장 나가.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고함에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친정마저 그녀를 괴물 취급하며 버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성남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수는 갈 곳을 잃고 빗속을 헤맸다.
그녀가 누렸던 모든 화려함은 결국 태준이라는 태양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신기루였음을 그녀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깨닫고 있었다. 태준은 서재에서 딸 수민을 마주했다. 수민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빠의 얼굴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가 삼촌이랑. 정말이야? 내가 본 그 다정했던 모습들이 다 연기였던 거야? 태준은 딸을 품에 안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배신은 부부와 형제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중한 세계까지 파괴해버렸다. 수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걱정 마라. 아빠가 너는 꼭 지켜줄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태준은 밤늦게까지 박 변호사와 전략을 짰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됐다. 그들이 탐했던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지 보여줘야 했다. 태준은 성현이 은닉해둔 가상화폐 계좌의 프라이빗 키를 추적하기 위해 해외 화이트 해커팀까지 고용했다. 박 변호사님, 성현이가 횡령한 18억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수가 친정으로 빼돌린 비자금까지 다 환수할 겁니다. 그리고 지수에게는 재산 분할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돈이라면 그 무기를 완전히 뺏어버려야죠. 태준의 눈빛은 판교의 밤하늘보다 깊고 차가웠다. 배신자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는 이제 서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죄어오고 있었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무거운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성현과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때는 연인이었고 동지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재판장이 법복을 매만지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태준은 방청석 맨 앞줄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피고인 이성현은 피해자 김태준의 이복동생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고도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회사 자금 18억여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김지수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범행을 모의한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성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태준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이성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성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년. 그의 30대와 40대 초반이 감옥의 창살 뒤에서 사라질 선고였다. 이어 지수에 대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재판이 이어졌다. 지수는 태준의 변호인단이 준비한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지수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피고인 김지수는 남편의 헌신적인 부양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복동생과 공모하여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탈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경제적 살인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파렴치한 유책 배우자에게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재판부는 태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수의 재산 분할 비율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은 15%로 책정되었고 그마저도 그녀가 횡령에 가담하며 입힌 손해액을 공제하고 난이 남는 것은 푼돈에 불과했다. 위자료 1억 원은 별도였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지수가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태준 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줘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수민이가 전화도 안 받아요. 제발 살려줘요. 태준은 지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지수의 손은 예전의 부드러움을 잃고 거칠어져 있었다. 살려달라고? 내가 성현이랑 내 돈 60억 노리면서 웃고 있을 때 나는 죽어가는 심정이었다. 수민이? 너 같은 엄마 둔 적 없다고 하더구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돈이랑 동생이랑 같이 지옥으로 가버려. 지수는 법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소문은 이미 분당과 판교 일대에 파다했다. 우아하던 사모님의 추악한 이중 생활은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그녀를 영원한 사회적 낙인 속에 가두었다. 한편 교도소로 이송되던 성현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김태준, 이거 끝난 거 아냐? 나 나오면 너 가만 안 둬. 내 돈 돌려내. 하지만 태준은 이미 성현이 빼돌렸던 가상화폐 계좌를 모두 동결시키고 몰수하는 데 성공한 뒤였다. 성현이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의 현실뿐이었다. 태준은 법원을 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성남의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깨끗해 보였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딸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민아, 아빠 이제 다 끝났다. 오늘 저녁엔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태준은 차를 몰아 판교로 향했다. 배신자들이 만든 거대한 거미줄은 이제 완전히 걷혔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태준은 그 흉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뱀의 혀에 속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성남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배신자들의 시대는 저물고 김태준의 새로운 아침이 준비되고 있었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법정을 빠져나온 태준의 귀에는 아직도 지수의 처절한 비명과 성현의 도끼 서린 욕설이 이명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태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등 뒤에서 멀어지는 소음일 뿐이었다. 태준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무하면서도 오랫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재산 분할 비율 15%. 그리고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제. 지수가 손에 쥐게 된 금액은 평소 그녀가 백화점에서 가방 몇 개를 사던 수준으로 전락했다. 25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과 맞바꾼 대가치고는 참혹할 만큼 초라한 성적표였다. 태준은 박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수민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낮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 법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일말입니다. 당분간은 회사 일보다 수민 양과 시간을 좀 보내시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교 본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성현 상무의 해임과 구속, 그리고 사장 부인의 불륜과 횡령 소식은 이미 업계에 파다한 소문이 되어 있었다. 태준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제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피해자이자 승리자였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현과의 가족 사진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딸 수민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다. 태준은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다. 성현이 쓰던 상무실의 가구와 짐들은 전부 폐기 처분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소독까지 해라. 그리고 내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회계 감사를 다시 실시할 거다. 우리 회사에 다시는 뱀이 기어다니지 못하게 할 거야. 한편 성남시 중원구의 한 낡은 여관방. 지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동결된 상태였다. 친정 오빠는 이미 태준의 협박과 법적 공세에 질려 지수의 연락을 차단한 지 오래였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까짓 돈이 뭐라고,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분당의 귀부인으로 칭송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점 잃은 눈동자와 푸석해진 피부, 그리고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카락.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남은 몇만 원을 만져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성현이 감옥에서 나오면 같이 살자고 약속했던 60억의 꿈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수민이 전화를 받았다. 수민아. 엄마야. 엄마 정말 힘들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수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내 엄마는 2년 전 아빠랑 나를 속이기 시작했을 때 죽었어. 지금 전화한 사람은 내 아빠 인생을 망치려던 범죄자일 뿐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빠가 엄마 소식 듣는 거조차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전화는 끊겼고 뚜마이너스 하는 기계음만이 지수의 귓가를 때렸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은 태준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자 마지막 인간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같은 시각 성남 수정구의 성남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성현은 벽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김태준, 내가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 비트코인 돌려내. 그는 자신이 빼돌렸던 가상화폐 계좌가 태준이 고용한 화이트 해커들에 의해 모두 추적되어 법원에 몰수 보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을 좁은 감옥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보내야 했다. 태준은 서랍에서 지수와의 이혼 신고서를 꺼냈다.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면 모든 서류 절차는 끝난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25년의 세월을 담아 꾹꾹 눌러 썼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다시 봄이 왔다.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리에는 분홍빛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태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민과 함께 탄천 산책로를 걸었다. 강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보러 갈까요? 제가 티켓 예매해뒀어요. 수민의 제안에 태준은 환하게 웃었다. 좋지. 우리 수민이가 아빠랑 데이트해주니 영광이네. 태준은 이제 50대 후반의 중후한 멋이 풍기는 신사가 되어 있었다. 배신의 상처는 가슴속에 단단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 않으며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같은 시각 성남시 수정구의 한 낡은 공원. 청소 작업을 하던 지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냈다. 태준과 수민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만약 5년 전 성현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만약 태준의 성실함을 사랑으로 보답했다면, 지금쯤 그녀는 저 화려한 빌딩 숲의 주인이 되어 딸과 함께 벚꽃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은 지옥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지수는 다시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들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봄도 벚꽃도 없었다. 오직 반복되는 노동과 지울 수 없는 죄책감만이 남은 생을 채울 것이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판교의 고층 빌딩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의졸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과는 너무 늦었고 전해질 곳도 없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태준은 산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성남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는 이제 배신자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자신을 향한 용서였다. 성현은 감옥에서 남은 4년의 형기를 채우며 서서히 잊혀갈 것이고 지수는 이름 없는 청소부로 살다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이곳 판교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태준은 책상 위에 돋보기를 들고 새로운 도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남시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공원 설계도였다. 사람과 사람이 믿고 의지하며 쉴 수 있는 공간. 배신이 없는 공간. 태준의 펜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선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판교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날리고 있었고 김태준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배신의 어둠은 가고 찬란한 진실의 빛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